안녕하세요. 네 번째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교재에 들어와서 프로젝트 이야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를 수행하려면 수많은 용어와 수많은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것을 외우기보다 이해하는 것을 저는 추천드리며 그것을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 정보에 있어서 프로젝트 명, 프로젝트 네임이라고 부르는데 굉장히 중요한 정보이고, 또한 공정관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용어 중에 하나인 착공일과 준공일은 여러분들이 필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NTP라고 부르는데 Notice to Proceed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진행하라고 알림을 주는 것, 그래서 NTP라고 부르고, 공사가 끝났다는 것, Construction Completion Date라고 해서 CCD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이 교재를 마지막까지 수행할 때 NTP와 CCD가 굉장히 많이 반복돼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잘 기억을 해 두셨다가 잘 이해하시고 앞으로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용어가 총 공사 금액이라고 하는 Budgeted Total Amount입니다. Budgeted Total Amount는 이 용어 자체를 총 공사 금액 이렇게 외우시면 안 되고요. 제가 여기다가 좀 적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 공사 금액이라고 해서 우리는 Budgeted라고 합니다. 그리고 Total Amount라고 적었습니다. amount라고 적었습니다. 자, 여기서 선을 이렇게 긋습니다. 선을 긋습니다. 자, budgeted, 우리가 영어를 해석하면은 계획된, 예산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계획된 전체 양이 됩니다. 근데 양이 아니고 코스트를 적으면 전체 예산된 금액이 되기도 하고, 유닛을 적으면 전체 예산된 양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Budgeted Total Amount, Budgeted Total Cost, Budgeted Total Unit 이렇게 다 쓸 수 있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자, Budgeted면 계획입니다. 계획이 있으면 실행이 있고요, 완료가 있고 잔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걸 영어로 표현하면은 계획이 있으면 실행이 있습니다. Actual이라고 하는 실행이 있습니다. Actual Total Amount, Actual Total Cost, Actual Total Unit, 실행된 전체 양, 금액, 수량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Actual 있으면 잔여도 있어야겠죠. Remaining 이라고 합니다. 자, Remaining은 Remaining Total Amount, Remaining Total Cost, Remaining Total Unit 이런 식으로도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잔여에 대한 전체 양, 잔여에 대한 전체 금액, 잔여에 대한 전체 수량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우리가 EBMS 기법을 공부를 해보면 사실 Budgeted라는 것은 Actual과 Remaining을 합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처음에 예산을 1,000원을 잡았는데 실행을 200원 밖에 안 했어요. 근데 잔여가 물가가 올라서 900원이 될 수도 있죠. 그러면 당초 계획된 건 1,000원이었지만 내가 향후 종결을 했을 때 전체 들어간 투입 돈은 1,100원이 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여기에 별도의 용어로 표현합니다. at, 지점을 표시하죠. at complete 이렇게 표현합니다. at complete, 종료 시점에서의 전체 양, 종료 시점에서의 전체 금액, 종료 시점에서의 전체 수량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또한 여기에 토탈이라는 수치가 나왔으면 여기에 시점에 대한 개념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early, 빠른 일정, late, 늦은 일정 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budgeted early amount, budgeted early cost, budgeted early unit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 있는 거죠. 다만 여기서 actual이라고 하는 것은
실행을 했기 때문에 시점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액츄얼에 대한 것만 빠른 일정과 늦은 일정이 없습니다. at complete도 마찬가지죠. at complete도 그렇기 때문에 그거 두 개를 빼고는 early와 late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한번 보았습니다. 다시 교재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총 공사 금액, budgeted total amount 이쪽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렸고요. 사업의 목적, 위치, 발주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공정에 대한 요소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제 가동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동률이라는 것은 실제로 가동을 얼마나 할 수 있냐라는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10시간이 있는데 내 체력 때문에 나는 5시간밖에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나의 가동률은 10시간 중에 5시간만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50%가 되는 겁니다. 나는 체력이 좋아서 10시간을 주면 10시간을 다 일할 수 있어 라고 하면 나는 가동률이 100%가 되는 겁니다. 나는 체력도 안 좋고 장비도 없고 다리도 불편하고 그래서 10시간을 주면 난 2시간밖에 일을 못해. 그러면 나는 가동률이 20%가 되는 겁니다. 건설 공사도 각각 가동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동률을 이렇게 따졌을 때 가동률이 가장 낮은 공종은 일반적으로 골조공사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골조공사는 일단 우리가 여러분들이 쉬는 일요일, 그 다음에 공휴일 일을 안 합니다. 게다가 주말에 속하는 토요일도 공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타워크레인이나 이런 것들이 8호제를 적용받기 때문에 1일 8시간 근무에 주 5일제를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8, 5제 일주일에 40시간만 근무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 빠지게 됩니다. 거기에 골조공사는 습식공사, 물과 이러한 장비가 이제 사용되기 때문에 바람이 불어도 공사를 못하고요. 비가 와도 못하고요. 눈이 불어도 못하고, 눈이 와도 못하고, 춥거나 더울 때도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조건을 감안했을 때 보통 골조공사는 최소 60%에서 한 66% 정도의 가동률을 보여줍니다. 즉 100일이 주어지면 그 중에 실제로 내가 일할 수 있는 날은 60일에서 66일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토공사 같은 경우는 물론 토공사도 디테일한 공종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덮하기 같은 경우는 사실 땅이 조금 얼어 있어도 할 수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조금 할 수 있고요. 대신에 비가 온 경우는 그 다음날까지도 공사를 못 합니다. 땅이 물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땅이 완전히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장비가 들어가게 되면 전도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비가 오고 며칠까지 작업을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공사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가동률이 70%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가동률을 보여줍니다. 반대로 가동률이 제일 높은 공종은 마감공사겠죠. 마감공사 중에서도 내부에서 하는 마감공사, 즉 내부 건식공사 같은 것들이 가장 가동률이 높겠습니다. 외부 마감공사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오면 공사를 못하는 그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내부 공사 같은 경우는 가동률이 83%에서 한 88% 정도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마감 공사의 가동률은 그렇게 됩니다.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과연 비가 얼마나 오면 공사를 안 할 거고 눈이 얼마나 오면 공사를 안 할 거고 이런 기준들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러한 기준은 건설기술연구원이라는 곳에서 훈령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제시하기도 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그러한 내용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재에 있는 것을 한번 보시게 되면 교재에서의 기준은 평균 풍속이 13m/s 이상일 때, 일평균 기온이 영하 0도 이하일 때,
강수량이 1일 80mm 이상일 때, 강설이 50mm 이상 내릴 때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강설 같은 경우는 신적설인지 일반 적설인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신적설은 그날 내린 눈의 양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매일 눈이 조금씩 내리지만 북극지방이나 이런 눈이 계속 내리는 지역 같은 경우는 눈이 항상 쌓였기 때문에 그냥 적설량을 따지면 항상 몇 센치 혹은 몇 메타가 됩니다. 그러면 1년 내내 공사를 못하는 것이 되겠죠. 하지만 우리는 공사 현장에서 눈이 내리면 치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1cm가 내려도 오늘 저녁에 다 치우면 내일 눈이 없기 때문에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강설 같은 경우는 신적설이라는 항목을 보게 됩니다. 제가 샘플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샘플은 제가 예전에 현장에 갔다가 현장에서 찍은 샘플이고요. 현대건설 현장이었습니다. 보면 곡석이 기온일 때 작업을 중지하게 되는데 폭염 경보 발령 시 또는 최고 기온이 영상 35도 이상일 때 최고 열지수 히트 인덱스가 41도 이상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비는 하루에 80mm 이상 내릴 때, 영하 10도씨 이하일 때, 그 다음에 적설량이 시간당 1cm 이상일 경우 작업을 못하지만 이것은 철골 공사의 하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람은 3시간 평균 풍속이 14m/s 이상 초과할 때, 강풍이 10m/s 이상을 동반한 폭설이 내릴 때, 이럴 때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규정들을 토대로 불능일을 잡고 공사를 못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공사 불능일도 정하게 됩니다. 교재에서 보시면 미리 분석을 해놨습니다. 1994년부터 2003년까지의 데이터를 분석을 해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기준을 적용을 했을 때 평균적으로 1년의 작업 불능일이 56.6일이 생깁니다. 이 데이터는 순수한 기상 악화에 대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공휴일, 주말, 주일 이런 것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기상으로 인한 것은 1년에 56.6일 공사를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프리마베라에는 공종별로 적용할 수 있는 칼렌더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골조공사는 아까 가동률이 60 몇 프로라고 했죠. 토공사는 70 몇 프로. 그러면 골조공사에 대한 액티비티는 60 몇 프로짜리의 캘린더를 만들어서 이렇게 묶어주는 거죠. 토공사는 토공사 캘린더를 이렇게 묶습니다. 그러면 그 공종, 그 액티비티는 그 캘린더에 적용된 불능일을 적용해서 계획을 짜게 됩니다. 토공사랑 골조공사는 쉬는 날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5일을 주더라도 시작 시점은 같지만 종료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게다가 골조공사 같은 경우는 겨울철 동절기가 공사를 아예 못하는 기간으로 잡히기 때문에 보통 12월 중순에서 2월 중순까지는 습식공사, 즉 철골, 골조, 알치공사는 철골을 빼고 알치공사는 못하게 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칼렌더를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공정표를 작성하기 전에 먼저 RFP, 입찰 안내서상에서 어떠한 조건을 요구를 하는지 우리가 파악을 하게 되고 그것에 맞춰서 범위를 정하고 공정표를 구축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관계자들과 협의를 통해서 범위와 공정표를 작성하게 되겠습니다. WBS와 액티비티 이야기에 들어왔습니다. WBS는 쉽게 얘기해서 워크 브레이크다운 스트럭처의 약자입니다. 작업을 분류해 둔 겁니다. 작업을. 그래서 작업을 층간으로 분류를 하든 공종으로 분류를 하든 구역별로 분류를 하든 하도급 업체별로 분류를 하든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거죠. 그거를 그렇게 이제 분류하는 것을 WBS라고 하고, 기업들마다 자체적인 WBS 체계도가 있기도 하지만 없기도 합니다. 없을 때는 그냥 만드시면 되고요. 기존에 잘 되어 있는 WBS들이 있으면 그것을 참조해서 쓰기도 합니다.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 WBS에 가장 기본적으로 시작할 때 EPC부터 시작하면은 모든 건 해결이 됩니다. 우리가 EPC 턴키, EPCM, EPCO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뭐 하나의 계약 방식이긴 하지만 EPC 엔지니어링 부분, P 프로큐어먼트 부분, C 컨스트럭션 부분 이렇게 쪼개서 분류를 하면은 공사 그 WBS 체계도가 가장 이해하기 쉬운 구조로 구성이 되니까 WBS 구성을 잘 모르신다면 EPS로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액티비티는 하나의 일련의 활동입니다. 뭐뭐뭐 하기, 뭐뭐뭐 공사 이런 식으로 하나의 그러한 활동을 액티비티라고 합니다. 제가 액티비티에 대해서 조금 추가적으로 보여드리고 싶어서 다른 프로젝트의 RFP 입찰 안내서를 보여드립니다. 여기서 보시는 WBS 정리를 하고 있죠. 작업 분류 체계 WBS는 명확히 정의된 분류 체계로서 프로젝트 통합 관리 통제의 핵심 요소이며 본 프로젝트의 비용 일정 관리의 틀을 제공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WBS는 모든 승인된 과업 범위를 포함하며 과업 범위를 보다 세부적이고 관리 가능하도록 하이 레벨로 분류한다. 작업 분류 체계 레벨 1에서 8단계는 제공을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WBS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런 문구가 나온 것입니다. 액티비티의 경우는 액티비티는 진행되어야 할 작업의 종류를 나타내며 액티비티 번호는 계약 변경 및 로직 수정 등에 따른 추가 액티비티들이 삽입될 수 있도록 액티비티 번호 간 간격이 유지되도록 해야 합니다. 액티비티 명은 작업 기능과 위치 정보를 포함한 서술적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철골 공사, 철근 콘크리트 공사 등이 있어야 됩니다. 뭐 위치 정보가 필요하면 1층 철골 공사 이런 식으로 표현돼야 되겠죠. 근데 1층 철골 이렇게 적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단일 액티비티는 측정이 쉽고 기성 지급이 가능하도록 설명은 명확하고 간결하여야 하며 액티비티 설명은 뭐뭐 시작 또는 뭐뭐 완료로 표현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마일스톤의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착공일 때 뭐 골조공사 시작, 골조공사 완료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마일스톤의 개념이기 때문에 액티비티의 설명에서는 시작 또는 완료로 시작되어서는 안 된다로 명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시작과 끝은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진도 측정이 정량적일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액티비티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한번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교재로 넘어와서 그림 2-2에 보면 WBS와 액티비티 이런 관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WBS가 이쪽에 있습니다. WBS 밑에 WBS가 있을 수 있고요. WBS 밑에 액티비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WBS 밑에 이렇게 액티비티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WBS의 상위에는 프로젝트가 있겠죠. 그럼 프로젝트의 상위에는 누가 있을까요? 정답은 프로젝트 또는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은 우리 피직스에서는 EPS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프로젝트 위에는 프로젝트가 있을 수 있고 또한 그 위에는 프로그램, 그러니까 프로젝트나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마일스톤으로 넘어왔습니다.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 단어들을 계속 알려드리고 있는데 마일스톤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한국어로서는 이정표라고 얘기하고 어떠한 중요한 발주처가 주어지는 중요한 공사 시점이라든지 지켜야 되는 약속들이 이것에 속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건설공사 같은 경우는 언제 착공, 언제 준공, 언제 토공사 완료, 언제 골조공사 완료 이런 식으로 일정한 스케줄에 내가 알 수 있도록 이정표를 박아두는 것이죠. 그게 이제 마일스톤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마일스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강제적인 거냐, 자율적인 거냐. 강제적인 것 같은 경우는 발주처에서 주어지는 마일스톤, 예를 들면 착공, 준공,
그다음에 언제 골조공사 완료 이런 식인 겁니다. 이것을 못 지키게 되면은 페널티, LD를 물게 되거나 클레임에 소송 걸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발주처가 주어지는 강제적인 마일스톤들은 잘 지켜야 됩니다. 반대로 시공사가 제안하는 자율적인 마일스톤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를 짓습니다. 아파트를 짓는데 10개의 동을 짓습니다. 발주처에서는 그 전체 동의 골조공사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끝내세요 하면은 그 모든 동의 10개 동의 골조공사는 2020년 12월 31일에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 101동은 2020년 9월에 끝날 수도 있고 102동은 10월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시공사는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101동은 2020년 9월에 종료, 102동은 2020년 10월에 종료, 이런 식으로 각 동마다 마일스톤을 정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시공사가 자체적으로 정한 거기 때문에 구속력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고 이렇게 마일스톤을 둘 수 있고, 또 하나의 다른 마일스톤은 스케줄에 대한 마일스톤이 아닌 그 페이먼트에 대한 마일스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성에 대한 마일스톤, 즉 돈을 받을 때 내가 언제 돈을 받을 것인가, 언제 돈을 청구할 것인가 하는 그 코스트에 대한 그 스케줄을 다룰 수 있는 페이먼트 마일스톤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프로젝트의 제약사항으로 넘어옵니다. 프로젝트의 제약사항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프로젝트의 제약사항을 제대로 파악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아웃풋을 내더라도 발주자가 혹은 의뢰한 곳에서 계약을 체결을 못할 수도 있고 법정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기 때문에 입찰 안내서에서 ITB나 RFP에서 나오는 이러한 그 주어진 조건들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잘 맞춰야 할 것입니다. 프로젝트의 제약사항은 이제 이쪽에서 예산과 관련된 제약사항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내용을 보시면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사업을 주최하고 예산을 관리하는 발주처가, 클라이언트가 프로젝트 당해년도, 프로젝트의 그 해당 연도에 예산을 총 프로젝트 비용의 15% 이내로 제약사항을 주었다면 프리마베라, 그러니까 우리가 프리마베라를 하니까 프리마베라 작성되는 공정표 상에서도 이러한 조건에 맞추어서 작성을 해야 됩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전체 예산이 1000억입니다. 근데 올해 해야 되는 예산이 15%예요. 그러면 150억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공정계획을 짤 때 공정표라는 것을 만들고 공정표에 리소스를 태우게 됩니다. 코스트, 인원, 자재, 장비를 태우게 되는데, 그럼 그 코스트가 스케줄에 맞춰서 자동으로 분배가 됩니다. 그랬을 때 그 2020년도에 있는 공정들, 액티비티들의 돈의 합이 150억이 넘어야 된다는 거죠. 조금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드리면 그 코스트는 사실 빠른 일정과 늦은 일정의 타겟 코스트로 봐야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이제 S커브라는 것을 배우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공정표 계획하기의 프로세스는 먼저 이쪽에서 보면 프로젝트 일반 정보 위에 이게 위치가 어디고 발주조가 누구고 이런 것들 다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입찰 안내서를 보고 우리 프로젝트의 공정표 작성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확인을 해야 되겠고, WBS를 어떻게 하겠다는 레벨 정의도 하고, 액티비티를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그 생각도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RFP나 ITB에서 나오는 제약사항들,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어떤 코드로 가야 되는지, 어떤 근거로 작성해야 되는지, 이런 제약사항들을 기억을 하시고 마일스톤을 정의를 합니다. 이거 마일스톤 또한 제약사항에 가까운 그 내용이죠. 그 다음에 가동률을 산정합니다. 기초 데이터를 분석하겠죠. 그 해당 지역의 5개년 기상 데이터를 분석해서 향후 예상되는 기후 불능일을 찾아내는 것이죠. 이렇게 했을 때 하고 나서 우리가 공정표 작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종표 작성을 해서 요걸 가지고 건설사업관리자 또는 CM과 이야기를 통해서 피드백을 받고 수정을 통하고 승인을 받으면 그것이 곧 공종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번째 강의에서는 공종표의 이해하기에 대해서 그래서 가장 이제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실제 프로젝트를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 프로젝트에 대한 것들을 이제부터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